독일 외교관 딸이 한국에서 사라졌다. 세계 외교가에 충격을 준 이 한 줄의 뉴스 헤드라인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고위 외교관의 따님 엘라가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약속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우연히 만난 준호와의 갑작스러운 인연, 뜻밖의 결혼식, 그리고 부모님 몰래 진행한 한국 시민권 신청까지. 연락이 두절된 딸의 행방을 찾아 한국 땅을 밟은 부모님은 상상조차 못했던 현실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순간은 지금부터. 건강이 악화된 아버지를 찾아 독일로 향하던 엘라가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보여주자 의혹의 시선이 순식간에 경외의 눈빛으로 변하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시작된 새 인생이 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단지 3개월 후에는 원래 자리로 복귀할 거라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어쩌면 삶의 가장 결정적인 선택은 미리 계획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오는 건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은서라고 합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은 저를 엘라 마이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독일 외교사절의 딸이자 6가지 언어에 능통한 수재 학생. 그런 제가 어떻게 한국에서 새 이름을 갖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지 오늘 처음으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부유한 외교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독일 외무부 고위 관료였고 어머니 마르타는 부대사로 세계 각국을 다니며 독일을 대표했죠. 저희 가족은 영국, 프랑스, 미국을 오가며 살았고 저는 각국 국제학교에서 항상 반 석차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16살 때는 유럽 청소년 모의 UN 대회에서 최우수 대표상을 받았고 19살에는 독일 최고 명문대인 뮌헨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죠. 부모님은 항상 제가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 뒤에는 항상 더 높은 기대가 따라왔어요. 엘라, 내 재능은 세계를 위해 써야 해.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에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게 제 인생의 목표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삶 속에서도 저는 종종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어요. 마치 무언가가 빠진 듯한 제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러다 22살 대학교 3학년 때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한국 서울대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석 달 동안의 짧은 체류였고 귀국 후에는 바로 UN 제네바 본부 인턴십이 기다리고 있었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공항에서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오래전에 한번 와봤던 곳 같은 그런 이상한 친숙함이었죠. 물론 처음 방문한 나라였지만요. 서울대 기숙사에 짐을 풀고 저는 캠퍼스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봄비가 내리는 캠퍼스는 신비로웠어요. 벚꽃잎이 비에 젖어 떨어지는 모습에 넋을 잃고 있던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죠. 제 머리 위로 우산이 드리워진 거예요.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유창한 영어로 그가 물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 우산을 들고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이목구비의 깊은 눈빛을 가진 그 청년의 이름은 김준호였어요. 아니요, 그냥 비를 맞고 있었어요. 제가 대답했죠.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비는 맞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특히 한국의 봄비는요.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어딘가 쓸쓸한 구석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그는 저를 캠퍼스 근처 작은 한식당으로 안내했어요. 생전 처음 먹어보는 된장찌개와 김치찌개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식사 내내 나눈 대화였어요. 준호는 국제통상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었고 그의 시선은 항상 세계를 향해 있었어요. 언젠가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그가 말했죠.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몇 주가 지났어요. 저는 어느새 준호와 자주 만나게 되었고 그는 저에게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번화한 강남에서 전통이 살아 숨쉬는 북촌화 농마을까지.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가 저를 데려간 작은 시장이었어요. 여기는 우리 할머니가 자주 오시던 곳이에요. 준호가 말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다양한 한국 음식들을 맛보는 동안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맛처럼 친숙했거든요. 이상해요. 제가 왜 이렇게 여기가 편안하게 느껴지는지. 제가 말했죠. 준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혹시 한국계 혈통이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저는 웃었어요. 아니요, 전혀요. 저희 가족은 대대로 독일 사람이에요. 그날 밤 저는 문득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우리 가족 중에 혹시 한국과 연결된 사람이 있었나요? 터무니없는 질문이었지만 왠지 묻고 싶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변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엘라. 우리는 순수 독일 혈통이야. 그 대화 이후 저는 더욱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국어 수업에 더 열심히 참여하고 한국 역사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죠.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저는 이 나라와 문화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석 달이 거의 다 되어가던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엘라, UN 인턴십 시작일이 다가오고 있어. 귀국 준비는 잘 되어가니? 그 순간 제 마음에 무거운 돌멩이가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와 한강공원에서 만났을 때 저는 우울한 기분이었죠. 곧 돌아가야 해요. 모든 게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어요. 그게 정말 엘라 씨가 원하는 거예요? 그 질문은 마치 번개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모든 결정은 항상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죠. 모르겠어요. 솔직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선택권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때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엘라, 인생은 자신의 것이에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1년으로 연장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격노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들려왔어요. 말도 안 돼. 내 미래가 달린 일이야. UN 인턴십은 수천 명이 지원해서 못 받는 기회라고. 하지만 처음으로 저는 제 목소리를 내기로 했어요. 아빠, 저는 여기서 더 배워야 할 게 있어요. 결국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1년으로 연장했고 UN 인턴십은 포기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는 최악이 되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어머니의 전화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대화는 언제나 냉랭했습니다. 엘라, 넌 내 미래를 날려버리고 있어. 이런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어머니의 말씀에 상처받으면서도 저는 점점 더 한국에서의 삶에 적응해 갔어요. 한국어 실력은 빠르게 늘었고 준호 덕분에 한국 친구들도 많이 생겼죠.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화가 자리 잡았어요. 마치 오래 헤매다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하지만 밤이면 여전히 고민이 밀려왔어요. 내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모든 기회를 버리고 이곳에 머무는 게 정말 현명한 걸까? 특히 준호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는 더 혼란스러웠어요. 준호야, 난 정말 이곳에 속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현실 도피를 하고 있는 걸까? 어느 날 밤, 우리는 서울 야경이 보이는 남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엘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실성이야.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아내는 거지. 그리고 내 생각에 넌 이미 알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의문과 마주했어요. 제가 한국에 끌리는 이유, 이 나라가 이상하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이유, 그리고 어머니가 제 질문에 이상하게 반응했던 이유.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준호의 할머니 김순자 여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85살의 그녀는 눈빛만큼은 소녀처럼 반짝이는 분이었죠. 아이고, 엘라 양이 왔구나. 할머니는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어쩜 이렇게. 그 아이랑 닮았니? 준호가 놀라서 물었어요. 할머니 누구랑요? 민지. 민지랑 닮았어.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그날 저녁 우리는 할머니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60년도 더 전에 한국전쟁 이후 독일 의료진이 한국에 파견되었다고 해요. 그 중에는 젊은 독일 의사 한스 마이어가 있었고
그는 간호사로 일하던 젊은 여성 박민지와 사랑에 빠졌다고 해요. 그들은 서로 사랑했지만 전쟁이 끝나자 한스는 독일로 돌아갔어. 민지는 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요? 독일로 입양되었다고 들었어. 민지는 그 후 다시 결혼하지 않았고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 그날 밤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한스 마이어. 그게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었어. 너무나 놀라운 우연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이 나라에 끌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여기 오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알았니? 그럼 사실이군요. 그리고 한국에 자녀가 있었다는 것도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들려왔어요. 그것도 알았구나. 내 아버지는 입양하였어, 엘라. 우린 그걸 비밀로 했어. 외교관 가문의 체면 때문에.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제가 왜 이토록 한국에 끌렸는지, 왜 이곳이 집처럼 느껴졌는지. 제 안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충격적인 발견 이후 저는 준호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와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죠. 내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가족을 떠났어. 준호가 어느 날 밤 고백했어요. 어머니 혼자서 나를 키우셨지. 그래서 난 항상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저도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나는 항상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살았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원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우리의 대화는 밤새도록 이어졌고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준호는 제가 진정한 자아를 찾도록 도와주었고 저는 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한국전쟁 당시 독일 의료지원단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무수한 책과 문서 속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1960년대 초 전쟁으로 황폐해진 한국의 여러 나라의 의료진이 파견되었어요. 독일에서도 적십자를 통해 의사와 간호사들이 왔고 그 중에는 저의 할아버지 한스 마이어도 있었죠. 그들은 부산에 야전병원을 세웠고 그곳에서 수많은 한국인 환자들을 치료했어요. 문서에는 한스 마이어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어요. 그는 뛰어난 외과 의사였고 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젊은 간호사 박민지를 만났죠. 박민지의 일기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준호의 도움으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녀의 일기에는 한스와의 사랑 그리고 그가 떠난 후의 고통이 생생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는 돌아온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어쩌면 그건 낯선 땅에서의 순간적인 약속일 뿐일지도 모른다. 이제 나는 그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다. 하지만 이 시대에 혼혈 아이를 키운다는 건 그녀의 마지막 일기는 아이를 독일로 입양 보내기로 한 결정을 담고 있었어요. 내 아이가 차별받지 않고 자라길 바란다. 그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 일기를 읽었어요. 제 뿌리에 담긴 사랑과 희생 그리고 슬픔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왜 이토록 이 나라에 이끌렸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건 운명이었죠. 제가 한국에 남기로 한 결정은 가족에게 폭탄과도 같았어요. 어머니 마르타는 즉시 한국으로 날아왔고 서울의 호텔에서 우리는 격렬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엘라, 이건 순간적인 감정에 불과해. 내 미래를 망치지 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엄마, 전 처음으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제 뿌리를 찾았다고요? 뿌리? 내 뿌리는 독일이야. 내 아버지가 입양하였다는 건 그저 생물학적 사실일 뿐이야. 우리가 너를 키웠고 우리 문화 속에서 자랐어. 그 말에 저는 더욱 상처받았어요. 그럼 왜 숨기셨어요? 왜 제가 한국인 혈통이 있다는 사실을 평생 감추셨죠?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그건 내 아버지의 결정이었어. 그는 자신의 출신을 부끄러워했어. 외교관으로서의 경력에 방해가 될까봐. 저는 분노했어요. 제 정체성의 절반을 부정하다니. 다음 날 어머니는 더 강경한 태도로 나왔어요. 네가 이 결정을 고집한다면 더 이상 우리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거야. 학비도 생활비도 모두 끊을 거야.
저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더욱 단단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알겠어요. 저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머니가 떠난 후 저는 처음으로 완전한 고립감을 느꼈어요. 낯선 나라에서 가족의 지원 없이 제 결정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죠. 준호는 제게 힘이 되어 주었지만 저는 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은서야, 내가 도와줄게. 준호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내 선택이니까. 결국 저는 비자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학생 비자는 곧 만료될 예정이었고 다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인이나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했죠. 모든 문이 닫혀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저는 한강변 벤치에 홀로 앉아 울었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죠.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었어요. 그 어두운 밤으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김순자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독일로 돌아갈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문득 일어나 낡은 나무 상자를 가져오셨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작은 비취 반지가 있었죠. 이건 민지가 남긴 거야. 그녀는 죽을 때까지 한스를 기다렸어. 그리고 이 반지는 내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준 약속의 증표였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반지를 제게 건네셨어요. 민지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어. 우리 아이가 언젠가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그때 이걸 줘. 나는 이 약속을 지켜왔단다. 그 순간 저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마침내 열리는 것 같은 깨달음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오래전에 끊어진 인연을 다시 잇는 일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두려움 대신 확신이 제 마음을 채웠고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실력을 더 키우고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저는 제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두 세계 사이에서라는 제목의 블로그를 시작했고 제 여정을 솔직하게 공유했어요. 놀랍게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었어요. 준호와 저는 점점 더 가까워져 갔고 결국 그는 제게 청혼했어요.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김순자 할머니와 몇몇 친구들만 초대한 작은 식이었죠. 결혼 후 저는 드디어 한국 국적 신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제 사연이 알려지면서 한 역사학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은서 씨, 당신의 할아버지인 한스 마이어 박사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문서에 따르면 한스 마이어는 한국전쟁 이후 수백 명의 고아들을 돌보았고 그들을 위한 의료시설을 설립하는 데 기여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한국을 떠난 후에도 여러 차례 돌아오려 했다는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박민지 씨를 찾기 위해 3번이나 한국에 돌아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후 혼란기의 행정적 어려움 때문에 매번 입국이 거부되었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할아버지와 친할머니의 사랑이 진짜였음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한스 마이어가 남긴 마지막 유언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는 죽기 전 자신의 재산 일부를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한국인 혈통을 끝까지 숨기지 말라고 부탁했죠. 하지만 그의 바람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 역사학자는 마지막으로 제게 한 봉투를 건넸어요. 이건 한스 마이어가 박민지에게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전달되지 못했죠. 그날 밤 저는 준호와 함께 그 편지를 읽었어요. 독일어로 쓰인 그 편지에는 할아버지의 절절한 사랑과 후회, 그리고 약속이 담겨 있었어요. 사랑하는 민지에게 나는 반드시 돌아갈 것이오. 우리의 아이와 함께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요. 제 국적 변경 신청이 승인되던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감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고, 제 여권에는 이은서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죠. 그러나 그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머니 마르타가 다시 한국에 온 것이었죠. 이번에는 더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요. 엘라, 이제 정말 한계야.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당장 독일로 돌아가야 해.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아버지에 대한 걱정도 컸어요. 아버지가 많이 아프신가요? 경미한 심장 발작이었어.
하지만 너를 보고 싶어 하셔. 어머니의 말은 진심 같았어요. 결국 저는 준호와 상해 끝에 아버지를 만나러 독일에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독일에 도착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병원에 없었고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병원에 계신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니? 나는 멀쩡해. 그제서야 저는 어머니의 계략을 깨달았어요. 저를 독일로 데려오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거죠. 어머니는 제가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나 봐요. 한번 독일에 들어오면 쉽게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다음 날 아침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안 돼, 엘라. 네가 여기 있으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작은 나라로 돌아가서 뭘 하겠다는 거니? 저는 조용히 제 한국 여권을 꺼냈어요. 제 이름은 이제 이은서예요, 엄마. 그리고 저는 돌아가야 해요. 준호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도 어머니는 계속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 여권을 낚아채더니 이건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외치며 공항 직원에게 달려갔어요. 이 여권은 가짜입니다. 제 딸은 독일 국적자예요.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졌고 저희는 입국 심사대로 안내되었어요. 독일 이민국 관리가 제 여권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놀라운 반응을 보였어요. 이은서 씨, 혹시 UN 특별문화교류 프로그램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신 분이신가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는데요. 그러자 관리는 미소를 지으며 공손하게 말했어요. 실례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분과 혼동했네요. 하지만 이 여권은 완전히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경의를 표했어요.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독일에 입국하셨고 언제든 떠날 권리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에 빠졌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딸은 독일인이라고.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는 이제 한국인입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뭔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의 분노 뒤에 숨겨진 슬픔이 드러났죠. 도대체 네가 누구야? 내가 키운 엘라는 어디로 간 거니? 저는 여전히 엄마의 딸이에요. 다만 이제는 제 길을 찾아 걷고 있을 뿐이죠. 그날 저는 독일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준호와 저는 작지만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했고 저는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선생님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제 블로그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마침내 출판사로부터 제 이야기를 책으로 내자는 제안을 받았죠. 어느 날 제가 일하던 언어학원에 한 특별한 방문자가 찾아왔어요. 그건 바로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엘라. 아니, 은서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우리는 카페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어떻게 입양되었는지, 어떻게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그를 괴롭혔는지. 내가 한 일은 내가 평생 하지 못한 일이야. 용기가 없었어.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 할아버지와 친할머니의 이야기를 완성해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심지어 어머니도 설득해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죠. 1년 후 우리 가족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제가 임신한 거예요. 준호와 저는 너무나 행복했고 우리의 아이가 두 문화의 다리가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한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한국의 별이라는 의미였죠. 그리고 독일식 이름으로는 한나 마이어를 함께 지어주었어요. 아이의 100일 잔치에는 놀랍게도 어머니 마르타가 참석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손녀를 안아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죠. 어머니와 아버지는 한국에 작은 집을 마련해 1년에 몇 달씩 머물기 시작했고 점점 더 한국 문화에 적응해가고 있어요. 아버지는 특히 자신의 뿌리를 찾는 여정을 즐기고 있죠. 제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국제 입양인들과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저의 경험은 큰 위로가 되었죠. 제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그것은 분단과 전쟁으로 끊어진 수많은 인연들, 국경과 편견으로 가로막힌 사랑들에 관한 이야기였죠. 저는 두 세계 사이에서라는 재단을 설립했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과 국제 입양인들을 지원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특히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요. 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경계인입니다. 완전히 하나의 문화나 정체성에 속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음이 우리에게 특별한 시각과 힘을 줍니다. 한별이가 3살이 되던 해, 우리 가족은 특별한 여행을 떠났어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작해 한스 마이어의 고향 마을을 방문하고 그가 일했던 병원들을 찾아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묘지를 방문했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왔어요. 당신의 한국 가족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스가 박민지에게 쓴 마지막 편지와 그녀가 평생 간직했던 비취 반지를 함께 묻었어요.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끊어져 있던 인연이 마침내 이어진 순간이었죠. 제 어머니 마르타는 이제 은퇴하고 1년의 절반을 한국에서 보내며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그녀는 지난날을 많이 후회하지만 저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그 모든 어려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태어난 곳이나 피부색, 여권에 적힌 국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